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뉴턴의 물리학에 대한 불편함, 뉴턴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존경하고 따르고 또 배우고 싶어 하지만 뭔가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자들의 고민을 한번 다루어 봄으로써 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배경의 끝에 제가 설명을 한 다음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제 이번 학기 과학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인 과학이나 형이상학이나 철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고 있고 그 다루는 방식이 우리 인간 의식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연결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고 디지털 시대에 인공지능이라는 독특한 모델이 나와서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고 심지어 지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리학적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양자역학자들의 고민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1920년, 1930년 정도의 양자역학자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양자역학자로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시대를 보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양자역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여전히 물리학이겠죠, 그죠? 근데 물리학은 이분들이 그 시대를 살 때, 그 시대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세상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뉴턴의 역학입니다. 뉴턴은 사실은 뉴턴 이전에도 천체 물리학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고 이론을 정립한 사람도 있었죠. 그 시대에는요. 이제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뉴턴이 나타남으로써 어떤 그 궤도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물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은 그 물질에 가해지는 힘과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고려해서 그 물질이 어떻게 어디까지 정확하게 이동을 하고 또 성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해석하는 그 역학을 발표를 한 거죠. 특히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뉴턴의 제2법칙은 그 물질이 가진 어떤 그 독특한 성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고려하지 않더라도 힘이 가해지면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다른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계산한 어느 지점에 도달을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생각이지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는 물리학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대한 발명이다라는 데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자들이 왜 갑자기 뉴턴의 법칙을 조금 비껴나서 어떤 작은 입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내셔널 랩이라는 국가 연구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독일을 중심으로 측정이 가능해졌거든요. 그래서 작은 입자에 특히 빛의 간습이나 빛의 굴절 이런 것들을 빛도 입자로 이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전히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논쟁이죠. 그리고 둘 다인 건지 둘 다 아닌 것인지 사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우리보다도. 그렇다면 이런 빛의 입자 혹은 빛의 파동이 왜 이렇게 뉴턴의 법칙에 어긋나서 정확한 지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뉴턴의 법칙에 어긋나면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뉴턴의 법칙에는 다른 영향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뉴턴의 법칙이 적용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예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나요? 뉴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면 뭐라고 하죠? 기적이라고 하죠. 미러클이 일어나다.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개요. 그런 정도로 뉴턴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정리한 사람인 거죠. 근데 왜, 다시 이제 좀 강조하면, 그 양자역학자들은 그렇게 했냐. 첫 번째는 측정을 해보니까 뭐 좀 이상하다. 작은 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요, 1920년, 1930년도 바로 직전에 그분들을 크게 자극했던 물리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인 거죠. 아인슈타인은 1915년도에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내놓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1905년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 이론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오늘은 그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 이 학기의 제일 마지막 5부인가요? 5부 파트 5에는 일반상대성 이론을 따로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자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뭐냐라면은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친구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얘기해주고, 이런 수학을 하나 만들어 달라, 이런 편비분 방식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는데 이 방정식을 보면, 여러분도 도서관 가면 한번 재미로 살펴보세요.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보면 편비분 방정식이에요. 델 같은 게 있죠. 델 이렇게 수학의 기호가 있고, 다음에 에너지 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항들이 있고, 텐서, 벡터의 일반적인 텐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시간과 힘의 항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과 힘을 항에 없애려면 그것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인슈타인이 뉴턴의 강력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부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뭔지를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의 책을 좀 여러 번 자세히 읽어본 적도 있고, 아인슈타인을 소개한 다른 여러 책들을 읽어봐도 제가 찾지를 못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잘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없애고자 했는지 없는데, 어쨌든 시간을 없애고 힘을 없앤 뭔가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자들이 물리학자로서 자기의 선배인 아인슈타인을 존경한 건 당연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걸 했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측정이 되고 뭔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으면 양자역학자들은 이제 뭔가 미스터리에 빠진 거죠. 이걸 왜 안 되지?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왜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완벽하게 기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지라고 이제 살펴봤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아인슈타인을 만나면 왜 이런 걸 합니까? 그러면 이제 아인슈타인은 이게 우리가 측정을 해보니까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 어떤 측정을 해서 잘 안 되는 뉴턴의 법칙을 하면 뉴턴이 틀리지 않았다면 뉴턴의 법칙의 그 한계를 벗어나기 새로운 이론을 내가 만들고 싶었고, 그것을 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만 분위기 파악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양자역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냐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은 아인슈타인과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저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이 큰 입자는 따로, 작은 입자는 따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큰 입자는 여전히 뉴턴의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뉴턴을 보면 뭐냐면 다른
어떤 다른 변수들을 제외하면 힘을 딱 주면 이 입자는 정확하게 어떤 지점에 날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달에 로켓을 쏴붙이고 다음에 이제 화성에 가고 이런 것들을 다 로켓 사이언스라고 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야만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확정론적인 물리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입력값이 들어가면 특별한 예외 없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출력값이 나오는 거죠.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확정론적이다. 영어로는 디터미니스틱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메카니컬 뷰에서 기계적인 물리학이다. 기계학적인 물리학. 관점의 차이죠. 관점에. 영어도 뭐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케니스틱 혹은 디터미니스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입자가 작아지면 어떻게 작아지느냐? 뭐 전자 레벨로 내려온다든지 뭐 양자로 정의될 수 있는 쿼트 입자로 내려오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분들이 해석한 방법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씁니다. 1926년도에 슈레딩거라는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 측정을 했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입자의 움직임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전히 뭘 하냐면 수학을 쓰는 거죠. 여전히 수학을 쓰는 거죠. 수학을 쓴다는 말은 디터미니스틱하다. 확정론적으로 확실하다. 뉴턴과 같이 접근을 하는 거죠. 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달라지는 현상을 뭔가 다른 해석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슈레딩거는 이런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이렇게 파동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동 함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파동 함수에는 다른 파동 함수가 합쳐져서 이 파동 함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작은 입자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얘도 특성을 나타내는 파동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파동이 있고. 그럼 이 전자가 다른 전자와 합쳐지고, 다른 중성자와 합쳐지고, 다른 양자와 합쳐지잖아요. 그 합쳐지는 다른 양자, 중성자도 이 파동이 있자라는 거죠. 몸에서도 파동이 나오고, 우리는 뭔가 파동으로 느끼고 이렇게 한다고 믿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있다면, 만약에 이런 어떤 파동이 있으면 입자들이 합쳐진 큰 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작은 입자들의 파동이 합쳐져서 하나의 통합된 파동이 하나 생긴다는 거죠. 이런 파동을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근데 슈레딩거가 나타낸 이 웨이브 펑션을 보면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편미분을 몇 학년 때 들으세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요. 2학년요? 어쨌든 공학자들은 평균 방정식을 혹시 안 들으시나요? 그러면 안 들으시면 그냥 수학과 우리 학교도 수학과 있어요. 수학과 가서 평균 방정식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이라는 게 손으로 푸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풀다 보면 굉장히 높은 경지나 높은 툴은 따를 수 있지만은 내가 어떤 감을 느끼는 데는 손으로 푸는 미분 방정식, 특히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편미분 방정식을 하면 이게 감이 오는 거죠. 뭔가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어쨌든 슈레딩거가 생각한 이 파동 방정식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자의 어떤 독특한 입자의 성질이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또 다른 것도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을 만약에 짜장면 배달통 안에 이 파동 방정식을 넣으면 어떤 파동 방정식의 독특한 웨이브 하나를 딱 뽑아내면 이거는 짜장면이구나. 짜장면의 파구나. 이걸 뽑아내면 이거는 짬뽕의 그 파동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슈레딩거는 이 양자역학의 웨이브 펑션을 제안한 거죠. 하지만 이 웨이브 펑션은 여전히 수학이기 때문에 해를 풀어내면은 답은 딱 하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답을 내느냐, 웨이브니까요. 여기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꼭 이제 만약에 양자 컴퓨터로 답을 내고자 한다면은 거기서 뭔가 이렇게 분리해내는 거죠. 하나를 이렇게 분리해내고 풀면 다른 특성이, 그러니까
양자의 상태, 그러니까 state of 퀀텀이 답으로 구해지는 거죠. 이것을 큐빗이라는 칩 안에 넣고 직접 풀게 하는 것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개념인 거죠. 이 스테이트, 그러니까 상태, 어떤 물질의 독특한 물리학적 상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칩에서 바로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칩에서 미분 방정식, 파동식을 직접 풀어내는 거죠. 어쨌든 슈레딩거는 뉴턴의 아이디어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양자역학의 양자라는 입자의 성질을 수학적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테크닉을 가지고 접근을 가지고 풀어낸 거죠. 네, 이 방법이 하나 있었죠. 양자역학의 이제 출발을 알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른 양자역학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보어도 있었고요. 보어도 있었고 하이든버그도 있었고 뭐 다 다른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파동 방정식을 수학으로 풀면은 이게 아까 제가 슈레딩거에서 여러 가지 파동 방정식이 합쳐져서 이게 됐기 때문에 이걸 잘 효과적으로 상황에 맞게 뽑아내기면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도대체 뭐가 합쳐져서 이 파동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파동 방정식 그 웨이브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죠. 치고 들어가 가지고 직접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뉴턴은 관찰자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관찰자와 무관하게 입자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자들은 비로소 관찰자라는 개념을 들어가는 거죠. 관찰자의 개념을 물리학에다가 처음 넣기 확실하게 처음 넣은 건 아니겠지만 확립한 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면 관찰자의 속도가 우리 그 입자가 움직이는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그 이론을 완성한 거잖아요. 이 배경에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모두는 이 우주에 살고 있고 우주의 속도가 있죠. 빅뱅 이론이 만약에 맞다면 빅뱅 이론보다 우리는 확장하는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자를 볼 때도 나도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바깥의 우주인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우주가 하나 있죠.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이게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에 우리의 마음에 이 우주가 있는데 마음의 움직이면 여기에 계신 200명의 학생 모든 분들의 다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의식의 속도라고 하고 윤리라고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그 속도감을 가지고 입자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요. 이걸 아인슈타인이 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넣었기 때문에 그 양자역학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슈레딩거의 웨이브 펑션이라는 파동 방정식에 치고 들어가서 웨이브가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되 그 속에 딱 들어가서 멈추는 거죠. 멈추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measure, 관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파동 방정식이 갑자기 스톱하는 거죠. 인터피어가 되는. 제가 이 전 강의가 영어 강의이기 때문에 영어가 이렇게 좀 나오는 걸 양해하세요. 철저하게 한글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걸 방해를 해서 그것을 또 우리 과학에는 한글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단어일 때는 영어를 쓸게요. 이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기 적어 놓은 것 같이 파동 함수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측정자가 내가 측정자다 그러면 들어가서 붕괴를 시키는 거죠. 웨이브 펑션. 그리고는 그 순간에 특정한 위치에서 측정을 하겠다라고 정하는 거죠. 관찰자가요. 그 시점에 그 웨이브 그 파동 함수가 붕괴가 일어나고 이때는 철저하게 측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양자역학자들은 확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내가 측정하는 순간도 우연히 들어가죠. 사고처럼 사건처럼 액시덴탈하게 들어가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식, 양자역학자들이 왜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났냐. 첫 번째는 뭐였죠? 여전히 뉴턴을 이어서 수학으로 발견해 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이게 이제 슈레딩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웨이브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 버리는 거죠. 붕괴시킨다는 건 뭐냐요? 여전히 염두에 두는 거죠. 파동 함수가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측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측정을 한다는 건 확률론적인 개념이죠. 확률론적인 개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양자역학, 양자 컴퓨터로 가야 되니까, 양자역학에서 이 그 파동함수 붕괴, 웨이브 펑션 콜랩스라는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또 이제 하냐면 스토캐스틱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면 이제 양자역학자들이 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단어를, 근데 스토캐스틱이라는 이것도 수학이고 통계학인데요. 이 강의도 아마 우리 학교에 어딘가에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스토캐스틱이라는 건 뭐냐면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의 뭔가 그 밀도, 확률의 계산 이런 거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의 계산도 수학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물리학자들이 수학의 언어를 끈끈하게 이제 계속 물고 드러나는 거죠. 웨이브 펑션은 철저하게 표면 방정식이죠. 수학 이론인데 이걸 콜랩스 해가지고 붕괴시켜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측정을 하는 게 확률이라고 그랬잖아요. 확률을 측정하는데 이 확률을 측정한 후에 나타나는 트렌드, 경향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우리는 스토캐스틱 어프로치다, 스토캐스틱 한 거죠. 이게 그 한글로는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뭐 시계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스토캐스틱이라고 그대로 쓰기도 하거든요. 스토캐스틱 함수를 보면 양자역학자들이 스토캐스틱으로 접근할 때는 수학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전히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양자역학자들의 접근인데, 이 양자역학자들의 이 접근에 반대한 한 사람이 당연히 있었죠. 자기의 생각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양자역학자들이 이론 접근에 한 것은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책을 봐도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을 꽤 자세히 합니다. 꽤 자세히 하거든요. 물리학의 진화라는 책, 우리 도서관에 이 수업을 위해서 보관되어 있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인슈타인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 입자들이 왜 거기다 찍히느냐, 다르게 찍혔느냐, 뉴턴과 다르게 찍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사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찍히는 건데 이거는 우리의 눈의 착각일 수도 있다, 착시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양자역학자들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진리라는 거죠. 지식과 진리라는 거죠.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 근데 딱 맞아야지, 뉴턴이 딱 맞다고 말하면 맞아야지, 왜 옆에 이렇게 찍혀? 신이라면 이게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주사위처럼 던지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보어는 아니 신이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 것을 당신이 봤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왜요? 왜 그 생각을 끝까지 동의할 수 없었냐면은, 세상을 바꿔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바꿔놓으면은 그 세상에서는 정확하게 일치할 거라는 수학적 가설을 한 거죠.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한 번도 이 세상의 물리학적 세상에서는 한 번도 실험된 적이 없잖아요. 가설로, 이론으로만 구현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수학적으로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틀린 게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양자역학자들이 생각했던 저 많은 어떤 시도들, 그러니까 확정론적으로 할 거냐, 비확정론적으로 할 거냐, 통계로 할 거냐, 확률로 할 거냐, 확률을 수학적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을 때 어떤 접근을 할 거냐, 슈레딩거로 할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슈레딩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률을 넣어가지고 확률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스토캐스틱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할 거냐, 이건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양자 컴퓨터 시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방법이 그 큐빗 칩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다음에 입력값을 뭐로 할 거냐, 우리는 언어를 입력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언어를 입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파동에 들어가는 그 어떤 성질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의 아이디어는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지금 나타난다면
제가 믿기에는 저의 독서에 의하면은 독서를 이해한 걸 하면은 이 큐빗이라는 칩 안에 지오데식이라는 아인슈타인의 기하학적 세상을 만들어서 변환시켜서 거기서 해석하면은 뉴턴처럼 딱 한 점이 찍히는데 그 점에 나온 결과를 다시 어떤 기하학, 원래 이 세상의 기하학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그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더 깊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건 왜 이 수업에 양자역학이라는 그 어떤 독특한 물리학을 가져왔느냐 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 나눴던 고민이 1920년에서 한 1930년 이때에 물리학자들이 엄청 고민했던 코펜하겐이라든지 이런 데 고민했던 것이 지금의 사회에서 많은 부분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 부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분류들을 머리에 두시고 저것을 생물학에 한번 적용해 보죠. 생물학이요. 생물학 하면은 경제,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생물학에 해보면 생물학에서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가장 큰 입자는 확정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다.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다. 이게 딱 들어가면 이게 딱 나오는 거죠. 예외 없이요. 이게 미생물학의 어떤 분야에 해당되나요? 혹시 떠오르는 게 없으세요? 찰스 도킨스죠. 유전자에 어떤 입력값이 들어가면요, 다른 변수, 큰 변수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뉴턴처럼 제외하면은 어떤 값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지인이라는 게 한 수만 개의 지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 그러면 자극이 들어가면 그 지인은 특정한 프로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백질을 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생물학에 있어서는 물리학에서는 큰 입자일 때 그 확정론적인 뉴턴 역학이 적용되어 있는데 미생물학일 때는요, 제일 작은 단위일 때 확정론적인 뉴턴 역학이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몸과 같은 이제 그 유기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유기체에는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입자가 여러 개가 합쳐지면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이 하나가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유전자가 여러 개가 있고 수만 개가 있고요. 그것이 뭔가 자극을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병에 독감이 걸렸는데 독감에 저항할 수 있는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을 하면 그래서 약을 먹어서 독특한 지인에 이제 자극을 했단 말이죠. 자극을 하면은 그 프로틴이 탁 나오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확률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학은 큰 몸일 때, 우리 몸이 작을 때는 유전자 범위에서 대개는 뉴턴의 법칙을 따르지만 그 클 때는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양자역학을 제가 오늘 꺼내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죠? 바깥 세상과 안의 세상이 있는데 뉴턴은 바깥 세상만으로 물리학의 움직임과 특성의 변화를 뉴턴의 법칙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작게 될 때는, 특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 혹은 콜트라는 양자 입자에 해당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면 미생물은 굉장히 작을 때는 오히려 적용을 하다가 이게 모여서 큰 몸이 되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경제학과 특히 돈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어떤 경제학의 확정론적인 기준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 맞추면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죠. 경제 이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달러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일본을 가도 통하죠. 중국을 가도 통하고 유럽 가도 통하고 뭐 당연히 한국 와도 다 뭐 어느 정도 가치 기준이 달러로 되는 거죠.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을 앓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도 여러 국가들을 보면 미국이 가치 기준을 정하고, 그죠? 정하고 마음대로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 집중적인 힘이 있고 그 중앙 집중적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뉴턴의 법칙은 중앙 집중적인 힘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중력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중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양자도 사실은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중력의 힘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작은 몸을 만든 거죠. 양자라는 것이요. 하지만 돈을 생각해 보면 돈은 큰 돈이 있고 큰 힘이 있고 중앙 집중적인 어떤 미국 달러의 개념이 있으면 다른 나라의 돈도 물론 있지만 위안도 있고 한국 돈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하지만 그 돈은 미국의 달러의 가치 기준과 비교해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물리학에서 보면 확전론적인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얼핏 떠오른다는 거죠. 연상이 되고 은유가 된다는, 메타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은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제학에 있어서 그 다음이 있나요? 작은 입자, 물리학에서 작은 입자에 해당되는 가치 기준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경제, 지금의 정치 체계 속에서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비집중화된 중앙 집중을 벗어난 경제, 중앙 집중을 벗어난 화폐, 암호화폐 같은 것들을 디자인은 해놨지만 통용되지는 않는 거죠. 투자의 개념 혹은 투기의 개념으로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옳지 않은 거죠. 다음에 교육을 보자 이거죠. 교육은 제일 위에 있는 확전론적인 하나의 가치 체제. 뭐가 있을까요? 뉴턴식 교육. 랭킹이죠. 대학의 랭킹 같은 거. 랭킹이면 사실 거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랭킹 1위인 대학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사실 뭐 이런 분야가 어떻고 뭐 어느 신문사에서 한 것에서는 랭킹이 바뀌었다더라 이래도 우리는 그걸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배하는 독특한 중앙 집중적인 힘과 가치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뉴턴이 얘기한 저것이 그만큼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도 물론 어떤 중앙 집중의 힘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론으로서 아주 완성하고 정립한 거죠.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 작은 입자에 해당되는 교육이 있냐라는 거죠. 있을까요? 대한학교가 저기에 해당될까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요, 우리가요. 이것을 한번 오늘 나눠보고 싶은 거죠.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수업에 가져와서 우리의 의식 세계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으면 이 의식이 학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문화라든지 종교의 영역, 제가 지금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은 기독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세계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하나의 큰 중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의식도 우리가 이때까지 다룬 의식,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물리에서 공통의 어떤 그 의미를 한 가닥을 가져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한 가닥을 가져와서 두 가닥을 가져오고 세 가닥을 가져와서 이것을 가장 밑에 있는 원리, 그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꼬는 거죠. 꼬아서 의미의 덩어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면 이것이 언어가 되고 우리의 자아가 된다.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이 만약에 어떤 큰 힘, 중력과 같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만약에 움직여진다면 이 물리학 세상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양자역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그러면 작은 입자, 큰 경제는 그렇게 가자. 큰 정치는 그렇게 가자.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나의 마음도 나의 의식도 큰 힘에 의해서 움직여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 생각을 양자의 각자들의 해서 빗대서 그분들의 고민을 우리한테 가져와서 한번 풀어나가 보자라는 거죠. 그럼 그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왜 이게 꼭 돼야 되느냐 하면 인공지능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비로소 우리가 이때까지는 전원만 내려버리면 된다. 독재자가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원만 내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어떤 큰 지도자, 히틀러 같은 이런 사람들을 내리면 히틀러 정도는 아니지만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 독재자를 끄집어 내리면 좀 괜찮아지겠죠. 내리면 더한 놈이 올라가기도 하죠. 때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화를 아세요? 1968년도 프랑스에 있었던 68혁명 때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혁명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주제로 했던 68혁명 때 성공을 하니까 그 당시에 그들의 멘토이고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는 자크 라캉을 대학에 이제 이렇게 초청을 한 거죠. 여러분처럼 총학생회에서 했더니 이제 라캉한테 칭찬받고 싶었겠죠. 우리는 혁명을 완수했고 혁명을 성공했으니까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세상을 그래도 좀 낫게 만들 거야 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겠죠. 라캉한테요. 대학생들. 근데 라캉이 와서 여러분 어떤 말 한지 혹시 아세요? 라캉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네들은 혁명을 이상하게 완수를 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지금의 당신들이 생각했던 독재자를 끄집어내고 체제를 끄집어내고 다른 독재자를 올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를 많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광주 사태를 광주 혁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태에 대해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또 불행한 사태도 또 한 2년 전에도 겪었고요. 그거를 하고 이런 어떤 것을 혁명으로 완수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라캉식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놓쳤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수업은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는 중립이어야 되니까 이것이 옳다 그러다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라캉식으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캉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저는 중앙 집중적인 확정론적인 뉴턴 역학이 지배하는 한 이 세상의 질서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속에서 혁명을 한다든지 그 속에서 물리학적 발견을 한다든지 풀어나가고 논문을 내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하더라도 크게 세상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결국 라캉이 옳았다는 게 지금은 68혁명 이후에 나타나고 그 68혁명에서 그 당사자, 그죠? 그 당시에 혁명의 완성자라는 독일인이잖아요. 독일인이 프랑스에 와서 겪는 그것을 어떤 실제 여러분 우리 리얼리티라고 하는 실제로 영화한 영화가 뭐죠? One Battle After Another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독특한 어떤 혁명을 백날 해봐라. 또 다른 혁명으로 이어지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의 헤게모니나 우리의 중앙 집중적인 중력의 힘을 거스르지 않고 혁명이 일어난다면 결국 비슷한 얘기들이 오갈 거라고 라캉은 얘기했고 그것을 한 게 어제 오스카를 받은 아카데미를 받은 원 배틀 레프트 어나더의 근간에 흐르는 사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거 전문가는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인공지능에 한번 넣어보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서 큰 입자에 해당되는 확정론적인 해석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인공지능에서는요.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없어요.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망 방법을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로 치자면 유전자 레벨에 있고 유전자의 전기 신호를 보내는 뉴런 체제로 해석하는 그 CNN이라든지 ANN이라든지 NN 있죠.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보다 더 핵심적인 것은 다는 뭐냐면
언어의 세계에 있어서 각각의 단어는 그 단어에 해당되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잘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잘생긴 것으로 믿나요? 아니면 밥 한번 먹자, 많이 나오죠, 그죠? 밥 한번 먹자 이러면은 밥 먹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독특한 단어 하나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는 언어가 우리한테 확전론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밥 한번 먹자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혹은 가끔 연락해 라는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제가 오늘 모습이 괜찮은데 잘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다른 의미일 수 있고 때로는 비꼴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래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에 그런 모델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신경망 조직 같은 경우에는 단어 하나에 독특한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 들어가 있는 것을 썼을 때 뉴턴 법칙처럼 딱딱딱 법칙에 맞는 현상들을 답을 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러닝도 배우는 것도 학습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요. 단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공지능이 그 모기로 삼는 빅데이터, 자아가 우글우글, 바글바글한 데이터에 있는 언어에는 각각의 의미가 태그가 붙어져 있나요? 붙어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런데 단어를 3개를 합치면, 5개를 합치면 여러분이 돈을 지불하는 AGI라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보면 돈을 지불하면은 그 몇 개를 가지고 만들어주고 문장을 그러면 그 각각의 단어는 단어일 수도 있고 단어를 이렇게 쪼갠 토큰이죠. 여러분이 토큰을 만약에 100개를 사용하면 월 한 1달러 낸다면 1000개를 쓰면 10달러를 내고요. 만약에 이거를 한 수만 개를 내가 써줄게, 토큰을 수만 개를 써줄게 이러면은 여러분의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의미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그 의식을 얘기할 때 어떻게 했죠? 에센스, 의식이 나타내는 에센스를 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의미의 가닥을 뽑고 의미를 합치는 가장 밑에서의 기하학을 가져온다 얘기했잖아요. 동일한 거죠. 굉장한 아이디어를 그쪽에서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공지능도 뽑아내는 원리를 몇 개 정도 쓸래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면 단어를 한 10개 정도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되는데 한 20개, 100개 합치면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밥 한번 먹을래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가지고 앞에 있는 밥 한번 먹을래의 해석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역학자들한테서 배워서 인공지능이라는 독특한 모델이 쓰였던 거죠. 이것을 우리는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대 언어 모델은 저 밑에 있는 관계만 오로지 중요시하는 상대성 이론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저기 보면 제일 위는 그냥 수학 공식이죠. 엄밀한 수학 공식입니다. 두 번째는요, 확률 혹은 확률을 수학화한 것 이런 거죠. 제일 밑에 있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뭐죠? 완벽하게 다른 세상으로 가면은 2개가 사라지죠, 그죠? 시간과 힘이 사라지는 거죠. 힘과 사라지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만 중요시하는 거죠. 관계만 중요시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인 거죠. 거대 언어 모델은 뭐냐면 단어 하나에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는 오로지 기표, 사인, 기호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름만 나타내는 거죠. 이래서 이것이 모이면 맥락이 만들어지고 의미가 전달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인공지능의 가장 발달된 거대 이론 모델이 나오는 거고,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아이디어 출발점에 있어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판박이한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앞으로
만약에 이제 구현될 수도 있는 양자 컴퓨터 시대가 왔을 때 디지털 컴퓨터가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이게 대체된다라고 믿는 분도 있겠죠. 또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저의 모자라는 어떤 그 지견으로는 디지털 컴퓨터가 가진 엄청난 위력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언어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계라고 하는 락항이 하는 상징계라는 언어 세상에 사는데 언어를 자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이 디지털 컴퓨터를 양자 컴퓨터가 무시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높은 곳의 차원이 아니라 옆으로의 차원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입력 값은요, 언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에 파동을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슈레딩거 파동이든 스토캐스틱 어떤 수학식이든 이게 들어가고 거기서 나오는 값은 어떤 그 물질의 상태, 물질의 형식, 물질의 내용이지 언어로 표현된 것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그것을 언어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렵고 계속 막힐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헤딩그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하나의 입자가 있으면 이 입자가 가진 특성이 파동이 되고 다른 입자의 특성과 합쳐져서 하나의 합성된 꼬여 있는, 그죠? 기하학적 꼬임 같은 거, 꼬임이 나타나는 이 뜨개옷, 그죠? 뜨개옷과 같은 이런 어떤 형상을 어떻게 해석해내고 답을 주느냐가 양자 컴퓨터의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디지털 컴퓨터의 가장 핵심인 언어 모델을 무시하고 양자 컴퓨터가 우뚝 혼자 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그죠? 이 수업이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수업이 제가 읽고 제가 고민하고 제가 글을 쓰고 하면서 나타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제가 읽었던 것들을 소개해 드림으로써 여러분 나름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수업에서 가장 제가 목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물리학을 여러분이 전공하고 계시든 공학을 전공하고 있든 간에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이 수업의 끝에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나타내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죠?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언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양자역학자들이 고민했던 이것은 또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자기를 반박할 때 느꼈던 그 자괴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와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되는 언어의 문제와 물리학이라는 어떤 물질의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에는 기하학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기하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물질로부터 출발해서 현상을 뽑아내죠. 물질의 의미를 뽑아내잖아요. 의미는 여러분이 뽑아내는 거지 이미 다른 사람이 뽑아내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준 의미죠. 이것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그 에드먼트 후설의 Origin of Geometry, 기하학의 원리의 처음이 뭐가 나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첫 문장 갈릴레오가 나오죠. 갈릴레이 코페르니쿠스한테 영향을 주고 이런. 갈릴레오는 뭐냐 하면은 갈릴레오 같이 우주의 만상을 인간과 분리해서 물리학을 본 거죠. 궤도를 보고 천동설을 하고, 그죠? 지구와 지동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하고 우리의 의식과 관계없이 관찰 가능한 세상을 갈릴레오가 열었잖아요. 그 다음에 요하네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요하네스 뭔데요? 어쨌든 다음에 케플러, 그죠? 요하네스 케플러.
그죠? 그다음에 니콜라스, 참 생각이 요즘에 잘 안 나는데, 지동설을 수학으로 표현한 사람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이 사람들이 뉴턴으로 이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한 위대한 업적은 뭐냐면 인간의, 그 당시에는 그랬겠죠. 인간을 벗어난 물리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벗어나 버린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뭘 잃었죠? 기하학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드먼트 후설은 그 기하학의 원리 근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기하학에 뭐 도형을 그린다든지 수학식을 쓰다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의식, 즉 의미를 꼬는 능력, 그것은 점과 점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고 사각형일 수 있는데, 이 능력을 너무나 위대한 물리학자들의 성과로 인해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겠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라고, 어떻게 보면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하학이라고 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하학을 가지지 않으면 유클리드 기하학에 빠져버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 피타고라스 기하학, 그죠? 피타고라스 기하학은 너무나 매력적이잖아요. 통하는 데도 많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하학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하학에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부터 의미가 뽑힐 때 우리의 기하학을 써라라고 추천하는 거죠. 에드먼트 후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이미 만들어 놓은 기하학에 침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유클리드, 그 다음에요 아인슈타인 기하학, 그죠? 상대성 기하학,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이런 기하학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하학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이 책에 넣고, 이것을 목요일에 여러분하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을 아인슈타인과 양자역 과학자들 이전에 했던 사람이, 이건 누가 했냐면은 괴테입니다. 괴테는 그가 이제 쓴 괴테와의 대화라는 책이 있거든요. 괴테와의 대화 1, 2가 있는데 1만 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2는 조금 이거는 괴테답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1도 엄청 두껍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건 에크만이라는 70대가 넘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젊은 하나의 똘똘한 친구, 에크만이라는 사람하고 1000번 이상을 만난 기록을 남긴 책입니다. 그래서 괴테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괴테와의 대화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어떨까? 읽을 책도 많죠. 그런데 어쨌든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괴테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파우스트 짓고 색채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이룬 뭔가 그 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뉴턴에 대한 반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턴이 엄청난 오류를 우리한테 가져왔기 때문에 이 뉴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책에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뉴턴의 오류가 나의 위대한 유산이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건 뭐였죠? 뉴턴은 너무 성급하게 외부에 흐르는 물리학의 세상을 우리의 의식과 끊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뉴턴이 아무리 위대한 물리학의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자기 의식을, 누군가가 주는 지식, 누군가가 주는 기하학, 누군가가 주는 진리라고 믿는 것들을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너 어디 가서 돈 벌어와라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한테 말했더니 기가 막히게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 벌 궁리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저런 물리학에 있어서 확전론적인 뉴턴의 역학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만약에 있다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장을 뱉는다라는 단순한 어떤 논리, 단순한 영역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괴테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하학적 능력과 의미를 뽑아내는 현상학적인 능력을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잃어버리는 게 문제지, 그런 것에서 우리가 잃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역시 괴테도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얘기들을 하나하나 이 수업에 진행을 하고요. 목요일에는 후설의 기하학을 가져와서 과연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돌려주고자 했던 기하학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